자, 몇 문제 안 남았죠? 예, 후딱 끝내죠. 예, 29번 보죠. 갑은 자기 소유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금 1억 원은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하였다. 수익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갑, 을, 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약자가 갑이고 나약자 을이고 병이 수익자.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대금은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늘 뭐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그 문제가 갑과 병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돼요. 그렇죠. 이게 보상관계고 이 보상관계에 하자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약자와 수익자, 요게 이제 내부관계, 대가관계죠. 요 대가관계에 하자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는 언제 확정되고 발생되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병이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있을 때 얘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뭐 사례 문제로 나오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예를 들어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 병은 그게 사기였다는 걸 전혀 몰랐대요. 그러면 을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죠.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니까. 다시 그럼.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예를 들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 병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의자였대요. 그러면 을은 착오로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후에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죠. 근데 예외는 있죠. 어떤 경우에는 돼요. 미리 유보해 두었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 미리 유보했거나 동의했다면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고 했고, 자, 1번부터 보죠. 위 매매계약 당시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1번 틀렸죠. 미리 유보해 두거나 제3자가 동의하면 가능하고 2번 위 매매계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보상관계가 무효라는 거죠. 무효라 하더라도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을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보상관계가 무효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얘가 대금을 안 주면 이 수익자의 권리, 얘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해제나 또는 뭐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는 없는데 뭐는 된다고 했냐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이 매매계약이 어떨 때? 유효할 때. 그래서 부동산을 넘겨주는데 대금을 안 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근데 이건 지금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면 대금 지급 의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 경우 을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죠. 역시 3번도 뭘 묻는 거냐면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병이 그 취소 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번? 맞죠? 3번과 4번은 같은 형태고 3번은 허위 표시로 무효고 4번은 사기 취소예요. 그러면 둘 다 병이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틀렸죠? 둘은 동시행 관계죠. 자, 30번. 해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상당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번? 맞죠. 1번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이행 지체죠. 그러면 이 갑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불능과 달라서 즉시 해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몇 번 봤던 게 만약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했다. 이 최고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다라고 했죠. 물론 유효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최고할 때는 기간 지정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죠. 며칠까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했고 근데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개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정기행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후딱 끝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한 게 뭐였냐면 정기행이나 이행 거절의 의사가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 소멸되는 건 아니고 뭐는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의사 표시는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관련 판례로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거절의 의사 표시를 적법하게 뭘 한 사건이었어요? 철회한 사건이죠. 그럼 거절의 의사 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이제 거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돼버리죠. 그럼 뭘 해야 된다고? 최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그럼 이제 거절이 없었던 걸로 되기 때문에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상대방으로서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뢰액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원칙은 이행이익이고요. 신뢰액을 선택할 수는 있다라고 했고 3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잔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한다. 3번이 틀렸죠. 이행 제공할 필요 없어요. 왜 할 필요 없어요? 이행 불능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요.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해야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쌍무계약은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 빠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행 불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행 불능이면 최고, 이행기, 이행 제공 다 필요 없죠.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에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불능이 되었다면 그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위험 부담으로 가는 거죠.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되고 5번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5번은 뭐에 관한 거냐면 소위 해제의 형성적인 효력이다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사례였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갑이 적법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했다. 그런데 이 갑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해제는 없던 일로 하고 그냥 계약을 이행해달라라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를 위반한 을은 이행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 얘는 어떤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거냐면 이미 뭐가 됐으니까. 해제. 그러니까 해제가 되는 순간 이 계약은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무를 위반한 자가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우리가 같이 봤던 판례가 항상 있었죠? 뭐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소송의 형태로 소장에다가 계약 해제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럼 소송을 취하하면 해제는 없던 일이 되어 이미 해제가 된 거예요. 이미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행을 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 31번 보시죠. 자, 매매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매매 목적물이 현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랑 다르냐면 매매는 계약이죠. 채권행위는 반드시 목적물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장래 물건에 대한 계약을 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비교되는 건 물권이죠. 물권이 성립하려면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해요. 현재 있어야 돼요. 현재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현존, 특정,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2번. 2번은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디서 지급하냐면 인도 장소. 3번. 전세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매매 대상은 물건이에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1방은 재산권을 넘기고 상대방은 뭘 주는 거예요? 돈, 대금, 금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하시고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도 매매 대상이 되죠.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었더라도 대금이 완제되지 않았다면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4번. 틀렸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려면 둘 중에 하나면 된다고 했죠.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냈거나. 그럼 대금은 안 냈어도 뭐가 됐어요? 인도가 됐죠. 그러면 매수인에게 속하고 그러니까 인도되지도 않고 대금도 안 냈다면 그때는 매도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매수인이고 5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계약 비용의 부담이죠. 그러니까 계약 비용은 뭘 말한다고 했냐면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비용 또는 뭐 측량 비용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측량 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거고. 그러니까 등기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등기 비용은 이행 비용이지 계약 비용이 아니니까. 이거 할 때 또 조심하시라고 한 게 뭐였냐면 측량 비용은 면적 비리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측량 비용도 어디 들어간다고요? 계약 비용이니까 어떻게 부담해요? 균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 비용이 면적에 비례한다는 건 어디서 나왔던 얘기죠? 상린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상린관계 아니라 뭐예요?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이면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 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매도인만. 벨렉이 아니고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이웃하는 관계죠. 그러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측량을 하려고 한다. 그럼 측량할 때는 쌍방이 균분 부담해요? 면적 비례요? 자기 면적에 비례해서 측량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야. 근데 매매 계약은 매도인 거를 매수인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몇 평이 나오는지 측량할 때 면적 비례란 말 한번 쓰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토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이거 몇 평인지 확정 지을 때는 비용 부담 어떻게 하라고요? 균분 부담. 그렇죠? 그거는 섞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32번. 계약금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별도 약정이 필요 없죠. 근데 비교되는 건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는 건 아니죠. 그때는 뭐가 있을 때만. 특약이 있을 때, 약정이 있을 때만 그렇고. 2번.
매수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 해제는 통고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2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말로만 2배 줄게 해제다 이런다고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액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지문은 통고만 하면 즉시 해제가 되고 나중에 돈 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틀리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공탁해야 할 필요 없어요? 공탁. 3번에 그 얘기죠.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고요. 4번. 계약금은 금전에 한정하지 않는다. 물건이라도 상관없고요. 5번. 주된 계약이 소멸하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한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니까 주된 계약이 소멸하면 계약금 계약은 함께 소멸합니다. 33번. 담보책임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가등기된 부동산임을 알고 매수한 자는 본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1번. OX에 아까 우리 가등기 할 때 봤잖아요.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는데 본등기가 돼서 권리를 잃어버리면 어떤 담보책임이랑 똑같이 간다 그랬어요. 저당권 행사. 그렇죠? 저당권 행사. 선의자만 물어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 그래서 잃어버린 경우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제, 손해배상, 담보책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판례랑 같은 판례, 같은 취지 판례 또 뭐 있었어요? 가등기된 거 산 게 아니라 가압류된 거 산 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선악불문, 해제, 손해배상 되고요. 2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진다. 2번 틀렸죠? 그러니까 원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매도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도 하자 있는 거 팔았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전할 수 없게 된 게 오로지 누구 잘못이라고요? 오로지 매수인 잘못이에요. 이런 경우에까지 담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였고 3번.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은 그 재산권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요? 선의의 매도인. 자, 571조의 규정이죠.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게 병거예요. 병거. 그러면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고 갑은 이를 취득하여 이전해 주면 돼요. 근데 이 갑이 이거 전부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럼 해제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죠? 을이 하는 거고 원래 못 넘겨준 매도인은 해제권이 없어요. 이 잘못이니까. 그런데 지금 571조에서는 매도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당시에는 자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률 관계가 꼬여서 나중에 봤더니 자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이 선이라면 매도인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고 뭘 해주면 돼요? 손해배상. 근데 주의하실 점은 손해배상은 언제나 해주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선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선인데 매수인은 악이다. 그럼 이때는 손해배상할 필요 없죠.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바로 해제하면 되지 이때는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만약에 지문에 매도인이 선이다라고 하면 매도인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손해배상까지 물어보는데 손해배상은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선일 때만 해주는 거고요. 악이면 그때는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고요.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1번, 4번은 같은 거예요. 저당권 행사, 가등기된 거 산 거, 가압류된 거 산 거, 선악불문 다 할 수 있고요. 네, 5번.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은 신뢰익 배상을 원칙, 신뢰익이 아니라 이행이익 배상. 신뢰익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나오는 거고요. 답은 3번이 되겠고 34번. 교환계약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1방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죠? 위험부담, 잘못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달라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위험부담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틀렸고 2번.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가 되지 시가의 묵비, 시가의 허위 고지는 사기가 아니죠. 3번.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 그러니까 교환을 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환계약도 매매계약처럼 담보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4번. 교환계약 당사자 1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에 미달한 경우 그럼 이건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죠. 상대방은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일부가 지금 불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고 일부가 불능이면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담보 책임만 나와야겠죠. 아까도 여기 적으면서 맨날 여기서 주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불능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나 부당이득 나오면 틀리는 거고요. 뭐만 나와야 되냐면 담보 책임, 담보 책임. 자, 그 다음에 5번. 보충금 미지급은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환계약 하다 보면 가치가 다르면 돈을 얹어주잖아요. 그 돈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충금이라고 불렀고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건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답은 1번이고요. 3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건 뭐 실체법상 상대방에게 하는 거지 꼭 소송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꼭 소송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 뭐 있었어요? 소송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 제척기간 관련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기간이라고 했어요? 출소기간이다라고 했고 다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닙니다. 2번.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당연히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차권과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 등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처분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있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이 임차인이요. 건물을 팔고 임차권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건물을 팔아버린 다음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3번.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상물 매수든 부속물 매수든 의무 위반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죠. 4번.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무효고요. 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그 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렇죠? 이때 토지 소유자는 그 최고액만큼 근저당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최고액만큼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근저당이 달렸다고 해서 매수 청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죠. 답은 2번이고 36번 보시죠. 갑이 소유하는 주택을 을이 가장 선순위로 2018년 7월 1일 인도화 주민등록을 마쳤고 병이 7월 2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을은 7월 3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주택이 있는데 갑이 임차인이죠? 네. 저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소유자네요.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고 을이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나요? 근데 얘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냐면 순서로 하면 얘 다음에 을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변제가 된다면 을이 먼저 배당을 받아요? 병이 먼저 받는 거예요? 병이 받는 거죠. 아무리 요건을 갖췄어도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뒤에 들어왔다면 병이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경매가 돼서 정의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을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죠. 뭐는 갖췄으니까. 대항력 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대항할 수는 있지만 병보다는 먼저 배당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존속을 하는 거예요.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나도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럼 1순위로 누가 배당이 되겠어요? 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다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다는 건 원칙적으로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주임법에서는 또는 상임법에서는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았다면 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데 가끔 질문하실 때 어떤 걸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냐면 지금 얘가 경락인에게 보증금 다 못 받았다고 대항할 수 있는 건 얘보다 위에 있을 때요. 만약에 요 위에 저당권자가 있었다. 그럼 배당금 다 못 받았다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조건 소멸하는 거죠.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하는데 제일 빠른 애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이 주택이 2차로 또 경매가 들어갔다. 후행경매. 그럼 후행경매 참가해서 2차로 우선변제 주장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선변제는 1차 경매에서 받는 거고 그 후로는 뭐만 주장할 수 있냐면 대항력만. 지문 볼게요. 1번. 위 주택의 경매 시 을은 임차권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2번. 경매 절차에서 병은 을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저당권자가 더 먼저고요. 3번. 만일 경매 절차에서 을이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또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4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을은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는 반대 의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지만 주임법과 상임법은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다. 언제 인도하라고 했어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해줘야 되고 5번. 경매를 청구한 을은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누가 경매 청구했어요? 임차인이 한 거죠.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당연 배당해 주는 게 지금 자기가 신청한 경우 있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돼 있으면 배당 요구 없이 당연 배당해 주죠. 자, 37번.
주임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1번. 맞죠? 그 다음에 1번은 우리 1회차 때도 그랬고 그림 막 그려서 본 건데 토지로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최소한 그렇죠. 주택이 있었어야 된다고 했고 주택이 없었다.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나대지였다면 나중에 지어진 주택에 들어가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2번.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요건이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했고 3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요. 자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따로 했다면 이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는 하나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주택이 있는데 갑이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고요. 그럼 예를 들어 을이 저당권을 나중에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 갑이 자기 지위를 강화하려고 전세권 등기를 따로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이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하죠. 저당권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요 임차권도 요 전세권자와 동일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서 함께 소멸해요? 임차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따로 존속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소멸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요 임차인이 이사를 갔어요.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그러면 주임법상의 대항력이 남아있어요? 소멸돼요? 소멸되죠. 그럼 전세권은 소멸되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고 얘랑은 하나가 아니라 각각 별개로 존재한다라는 거지. 3번 그 얘기고 4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보증금을 나중에 완납하였다면 보증금이 완납된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4번은 최근 판례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죠. 어떤 판례인지 기억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2월 5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보증금이 얼마에 계약을 했냐면 2억. 근데 얘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날 1억 원만 지급을 했어요. 1억 원만. 그리고 나중에 3월 5일 날 1억 원을 완납했다.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느냐? 그걸 묻는 거죠.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 보증금의 완납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때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이지 보증금 완납 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4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증금이 완납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맨날 나오는 거 실제 용도가 중요하다. 읽어보시고 38번. 단순 암기 사항이죠. 정족수가 동일한 것으로 묶은 것입니다. 기억 관리단. 오늘 저기 성적표 붙은 거 보니까 관리단을 이름으로 하신 분이 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맞히셨겠죠? 예.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생략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 그 다음에 니은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이죠. 디귿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 2분의 1을 초과합니다. 5분의 4. 리을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 과반수. 원래 공용 부분 변경은 4분의 3인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콘도 하고 또 뭐 있었냐면 개량을 위한 것으로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반수면 되죠. 그다음 미음 의무 위반자에 대한 사용 금지 청구 사용 금지 4분의 3이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9번. 가담법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38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시험 마지막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단순 암기사항들, 의결정족수는 시험 막판에 꼭 암기해서 들어가시고요. 39번. 가담법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양도담보권자는 변제기 경과 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한다. 그렇죠. 변제 경과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변제 경과한 다음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 것을 실행통지하는 거고요. 2번,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뭘 해야 소유자가 돼요? 본등기해야죠. 양도담보는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청산기간 끝나고 청산금만 주면 바로 소유자가 되고. 3번. 양도담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양도담보권자는 언제부터 과실을 취득할 수 있어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살짝 압류 막 이런 얘기 들리는데 제가 눈은 나빠도 귀는 밝아서 그러니까 지금 압류 하신 건 뭘 오해하신 거냐면 저당권이랑 혼동하신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 않아요.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니까. 근데 언제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저당 부동산을 압류하면 그때 미치는 거고. 그럼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고요.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한 거고 양도 담보는 뭐 한 거예요? 이전 등기 해준 거예요. 양도 담보죠. 사용은 누가 합니까? 당연히 설정자가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을이 이거를 병한테 임대차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죠. 그럼 얘 거잖아요. 소유자는. 그러면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이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설정자 거예요. 근데 얘가 변제기에 돈을 안 갚으면 그때부터 뭐가 진행이 돼요? 청산 절차가. 그럼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에 뭘 해줘야죠? 실행통지. 그럼 실행통지가 도달되고 청산기간이 얼마였냐면 2개월. 그러면 청산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이제 뭘 줘요? 청산금을 주죠. 그럼 이게 만약에 가등기 담보였다면 청산금을 주면서 뭘 하겠어요? 본등기와 인도를 받겠죠. 근데 양도담보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청산금을 주면서 바로 소유자가 되고 이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보권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청산 절차가 완료돼야 돼요.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얘가 취득하는 거고. 그럼 나와 있는 사례에서 보면 등기를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해 준 거예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아직 없는 거예요? 없죠. 언제 소유자가 된다고요? 청산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까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원칙은 안 되죠. 무권리자에게 산 거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뭐라면? 선이라면 가담법 11조에 의해서 병이 보호된다. 이때 선일 때 보호되는 이유는 병이 갑의 등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법률에서 보호해주겠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보호되는 거지 무효등기 믿었다고 보호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4번) 채무 변제기가 도과된 이유라 할지라도 양도담보권자가 청산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청산 기간까지예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요? 그렇죠. 청산 기간 넘어도 돼요. 이 청산 기간 넘었는데 돈을 이 사람이 아직 청산금 안 줬다면 얼마든지 변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 기간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그런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어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누가 취득하면 선의 제3자,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선의 제3자 취득하면 말소를 구할 수 없죠.
그 얘기고요. 5번.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해 가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라도 본법이 적용된다. 틀렸죠? 반드시 공시가 돼야 돼요. 계약만 했다고 가담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등기 등록에 공시가 있어야 되고. 답은 5번이고요. 40번.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에 병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병 앞으로 등기를 하였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띄어쓰기 안 돼 있어서 읽기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거죠. 을이 갑이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을 하고 등기가 을에서 어떻게 갔어요? 바로 병으로. 그러면 이건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해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죠. 우리 뭐 1회차 때도 계속 사례 봤던 거고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고 이 등기 무효죠. 실체관계 없는 등기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냐면 을이 소유자죠. 을. 그래서 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을 청구할 사람은 갑이 아니라 을이고요. 갑은 말소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을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고 받아간다고 했고, 자, 그리고 병이 정한테 팔았다. 이 정이 취득하는 건 선악을 불문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서 제일 쉬운 지문은 제3자예요. 제3자 나오면 무조건 얘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문 보시면 1번. 정이 병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았어도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1번. 그렇죠. 선악 불문 취득합니다. 2번. 갑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위해 을을 대위하여 병에 대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위 말소할 수 있고. 3번. 갑은 그가 을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3번.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한테 매매했으니까 대금 줬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 을한테 야,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대금 돌려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뭐가 무효해야 돼요? 매매.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유효기 때문에 대금 달라고는 못하고 뭐 달라고 해야 돼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4번. 갑과 병이 부부 사이라면 탈법의 목적이 없는 경우 병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병이 수탁자죠. 대외적 소유자고 신탁자는 대내적 소유자. 이때 대외적 소유자 이런 얘기하는 건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만 쓴다고 했어요. 명의신탁이 무효면 그 등기 무효지 걔는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고요. 옳은 지문이고 5번.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자는 여전히 을이다. 그러니까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어도 이 등기가 무효니까 누가 여전히 소유자라고요? 을이 소유자다라는 얘기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4회차까지 봤고 이제 남은 건 그 이틀 특강 남았죠? 예. 그때 자료 받으셨나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 하루에 이틀에 문제까지 끝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빡빡해요. 그래서 그 주요 지문들, 그러니까 기본이죠. 기본적인 주요 지문들이 많아요. 여러 차례 좀 읽어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 OX 지문, 옳은 지문, 틀린 지문 막 이렇게 섞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건의하시는 게 막판 돼서 틀린 지문 나오니까 더 헷갈린 것 같다. 다 옳은 걸로 해다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옳은 지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좀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그 올해 또는 작년에 있었던 국가고시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민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뭐 변리사, 뭐 간평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올해 있었던 올해 시험이
최근에 어떻게 출제됐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는 거니까 미리 좀 받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